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연화는 자신의 비명조차 삼켜야만 했으니 거칠고 뻣뻣한 멍석이 그녀의 가녀린 몸을 짐승의 사체처럼 칭칭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덜컹거리는 움직임에 따라 멍석 틈새로 스며드는 것은 차가운 밤 공기와 흙먼지뿐이었고 그녀를 짊어지고 가는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고막을 날카롭게 긁어대며 공포를 가중시켰다. 인연이 꽤나 가벼운 것이 살이라곤 한 점도 없는 모양일세. 그 미치광이 개똥이가 오늘 밤 포식을 하겠구먼. 짐짝처럼 들려가는 와중에도 연화의 머릿속은 하얗게 질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으나 억지로 구겨진 팔다리의 관절이 비명을 지를 때마다 이것이 악몽이 아닌 생생한 현실이라는 잔혹한 자각만이 뼛속 깊이 사무쳐 들어왔다. 그녀는 입안을 꽉 깨물어 피맛을 보면서도 흐느낌을 참아내려 애썼는데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조차 통하지 않을 비정함이 이 밤을 지배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혹은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는 헌신짝처럼 조선 팔도 어디에도 없을 기구한 혼례의 행렬은 청사초롱 하나 없이 음습한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이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기 불과 반나절 전만 해도 연화는 최참판댁의 부엌 귀퉁이에서 콩나물을 다듬으며 하루의 고단함을 달래고 있었으니 운명의 장난이라기에는 너무나도 악랄한 최씨 부인의 심술이 시작된 것은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다. 안방마님인 최씨 부인은 평소에도 연화의 고운 자태를 눈엣 가시처럼 여겨왔는데 그것은 자신의 친딸이 곰보 자국 가득한 얼굴에 심술쳐슨 성정을 지닌 것과 달리 천한 하녀인 연화가 백옥 같은 피부와 사슴 같은 눈망울을 지녔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질투 때문이었다. 네, 인연 연화야. 썩 대청마루로 올라오지 못할까? 벼락 같은 호령에 놀라 달려간 연화 앞에 놓인 것은 붉은 혼례복이 아닌 쥐가 파먹은 듯 너덜너덜한 삼배옷 한 벌과 쉰내. 나는 술 한 병뿐이었고 최씨 부인은 표독스러운 눈초리로 연화를 훑어내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내 너를 불쌍히 여겨 짝을 지어주려 한다. 윗마을 다리 밑에 사는 개똥이 놈이 마침 짝이 없다 하여 내 너를 그놈에게 보내기로 했으니 그리 알고 당장 채비하거라. 그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으나 노비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세상에서 주인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연화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그 더러운 삼배옷을 받아들 수밖에 없었다. 연화가 멍석 안에 갇혀 흔들리는 동안 그녀의 기억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최참판댁에 팔려와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온 지난 날들이 야속하게만 느껴졌다. 아이고, 저 고운 것을 어찌 그 미치광이에게 보낸단 마님도 참 독하시지. 부엌 어미가 눈물을 훔치며 쥐어주던 주먹밥 한 덩이조차 챙기지 못하고 짐승처럼 묶여나온 신세가 처량하여 연화는 캄캄한 멍석 안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사내들이 산길을 오르는지 몸이 뒤로 쏠렸다가 다시 앞으로 고꾸라지기를 반복했고 나뭇가지가 멍석을 스치며 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마치 귀신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다. 얼마나 갔을까? 어디선가 썩은 물냄새와 함께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를 찌르기 시작했고 사내들의 발걸음이 멈추는가 싶더니 이내 에라 모르겠다. 잘 살아라 하는 고함과 함께 연화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는 딱딱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전신을 강타하는 고통에 악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숨이 턱 막혀버렸다. 사내들이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연화는 멍석 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공포 때문이기도 했지만 낙하의 충격으로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파왔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정막만이 감도는 공간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거칠게 멍석의 매듭을 푸는 손길이 느껴졌다. 킁킁! 이게 무슨 냄새야? 고기 냄새는 아닌데. 걸걸하고 탁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연화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멍석이 확 펼쳐지며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땀에 젖은 얼굴을 때렸다.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흐릿한 달빛 아래 드러난 흉물스러운 폐가 아니 무너져가는 움막의 천장이었고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한 사내의 형상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새둥지처럼 엉켜 있었고 얼굴은 숯검정을 칠한 듯 시커멓게 때에 절어 있었으며 입고 있는 옷은 옷이라기보다 걸레 조각을 기워 만든 누더기에 가까웠으니 그가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미치광이 거지 개똥이임이 분명했다. 그는 멍석에서 나온 연화를 마치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외탄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해벌쭉 웃으며 누런 이빨을 드러냈다. 히히 할망구가 색시를 보낸다더니 진짜네 진짜 색시가 왔어. 그의 말투는 어눌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나 그 너머로 언뜻 스치는 섬뜩한 광기가 연화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서려 했으나 엉망이 된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그저 바닥을 기어갈 뿐이었다. 움마가는 썩은 지푸라기와 정체 모를 오물들로 가득 차 있어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악취가 진동했고 구석에는 쥐들이 찍찍거으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다. 짐승의 굴 안이 그보다 못한 지옥의 밑바닥이었다. 최 씨 부인은 연화를 단순히 시집 보낸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기 위해 이 시궁창으로 던져버린 것이었다. 색시야, 배 안 고파나 배고픈데. 개똥이라 불리는 사내는 연화의 공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깨진 바가지를 들고 와 그녀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바가지 안에는 누가 먹다 버린 것인지 알 수 없는 쉰 밥덩이와 정체불명의 건더기가 뒤섞인 죽이 담겨 있었는데 그 역겨운 냄새에 연화는 기어이 헛구역질을 하고 말았다. 왜 안 먹어? 이거 맛있는 건데. 히히. 사내는 연화가 먹지 않자 자신의 더러운 손으로 죽을 움켜쥐어 입안에 쑤셔 넣으며 질질 흘렸고 그 모습을 보는 연화의 눈에서는 절망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깊은 산중에서 다친 몸으로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게다가 도망치다 잡히면 추노꾼들에게 쫓겨 더 끔찍한 꼴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으리, 제발 저를 해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사내는 연화의 애원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식사를 마치고는 더러운 손을 옷자락에 쓱쓱 문지르더니 대뜸 연화의 팔목을 낚아챘다. 악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려 했지만 사내의 악력은 보기와 달리 쇠처럼 단단하여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었다. 색시니까 같이 자야지. 춥잖아. 그는 연화를 썩은 집더미 위로 거칠게 끌어당겼고 연화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남자의 몸에서는 지독한 땀 냄새와 오물 냄새가 섞여났지만 그 역겨움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의 순결이 이 비참한 곳에서 짓밟힐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하지만 사내는 연화를 덮치는 대신 그저 그녀를 짐승처럼 끌어안고는 거적을 덮었을 뿐이었다. 그의 거친 숨결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끼쳤지만 연화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굳어 있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미치광이라 불리는 사내의 몸에서 느껴지는 것은 난폭한 욕망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어미의 품을 파고들 듯한 기묘한 온기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바람은 더욱 매섭게 움막 틈새를 파고들었고 연화는 추위와 공포 그리고 서러움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최참판댁의 따뜻한 아랫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비바람은 피할 수 있었던 지난날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이대로 혀를 깨물고 죽어버릴까? 아니면 기회를 봐서 도망칠까?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 들려오는 것은 규칙적으로 변한 사내의 코는 소리뿐이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눈을 뜨고 어둠 속에서 사내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숯검정으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잠든 모습은 깨어있을 때의 광기 어린 모습과는 달리 묘하게 평온해 보였다. 그때 문득 사내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춥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에 들었던 걸걸한 목소리가 아니라 놀랍도록 맑고 기품 있는 어조였다. 연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숨을 멈추었다. 그 순간 움막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연화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하자 잠든 줄 알았던 사내가 번개같이 눈을 뜨며 연화의 입을 큰 손으로 틀어막았다. 연화가 놀라 발버둥 치려는데
사내의 눈빛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다. 그 눈빛은 조금 전까지의 멍청하고 풀린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처럼 날카롭고 서늘한 기운을 띠고 있었다. 그는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쉿 하는 신용을 하더니 낮고 굵은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였다. 소리내면 죽는다.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어 연화는 공포에 질려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사내의 손이 서서히 풀리자 연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눈앞에 있는 이 사내 개똥이라 불리는 이 거지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단순히 미친 거지가 아니라는 직감이 연화의 온몸을 휘감았다. 밖에 인기척이 사라지자 사내는 다시 멍청한 표정으로 돌아와 헤헤거리며 돌아누웠지만 연화는 더 이상 그를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었다. 이 진흙구덩이 같은 곳에 던져진 자신의 운명이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치맛자락을 여미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마음. 한 구석에서 작고 단단한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살아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이 기막힌 상황의 끝을 보고야 말겠다. 연화는 썩은 지푸라기 냄새가 진동하는 움막 안에서 자신의 곁에 누운 정체불명의 사내를 응시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밤은 길고 깊었으나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록 꽃봉오리인 채로 진흙탕에 처박혔으나 연화는 결코 시들어버리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길고 긴 고난의 첫날 밤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자 움막의 실체는 밤의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으니 썩은 지풀 사이로 기어다니는 벌레들과 곳곳에 널린 오물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적나라하게 그 흉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었다. 연화는 뻐근한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났으나 곁에 있어야 할 사내는 온데간데 없고 흙바닥에 남겨진 움푹 패인 자국만이 그가 머물렀던 흔적을 증명할 뿐이었다. 밤새 공포와 추위에 시달리다 까무룩 잠이 들었던 모양인데 눈을 뜨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현실을 자각하게 만들어 연화는 다시금 밀려오는 절망감에 주저앉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다잡았는데 이는 최 씨 부인이 보란 듯이 자신이 망가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오기가 발동했기 때문이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거지의 아내가 되었다 하여 마음까지 거지가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연화는 치맛자락을 질끈 동여매고 밖으로 나갔다. 다행히 움막 근처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어 물을 구할 수 있었으나 물을 담을 그릇조차 온전한 것이 없어 깨진 항아리 조각을 주워다 겨우 씻을 물을 마련해야 했다. 차가운 계곡물에 얼굴을 씻어내며 연화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보았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연화는 쑥을 캐고 나무를 뜯어 허기를 달랠 요량을 하고 산비탈을 오르내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동네 안악들이 빨래터로 모여드는 모습이 보였다. 피하고 싶었으나 식수를 구하려면 마을 어귀의 큰 우물로 가야만 했기에 연화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좁은 마을 바닥에서 그녀의 소문은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으니 안악들의 시선은 마치 독사처럼 그녀를 휘감았다. 어머 저기 좀 봐. 최참판 댁에서 쫓겨난 연화. 아니야 개똥이한테 시집갔다더니 꼴이 말이 아니네. 청소에 고고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팔자가 사나워도 저리 사나울까. 거지 마누라가 되니 옷에서도 쉰내가 나는 것 같구먼.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조롱 섞인 말들이 연화의 귀를 때렸으나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두레박을 내렸다. 그때 최 씨 부인의 사주를 받은 듯한 왈패 하나가 낄낄거리며 다가와 연화가 갓 길어 올린 맑은 물에 흙탕물을 한 바가지 끼얹었다. 거지년이 어디 감히 사람들이 쓰는 우물물을 더럽히느냐. 썩 꺼지지 못할까. 흙탕물이 튀어 연화의 옷을 더럽혔고 주변에서는 폭소가 터져 나왔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두레박을 꽉 쥐었으나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고 다시 묵묵히 물을 길어 올릴 뿐이었다. 그 처연하면서도 꼿꼿한 뒷모습에 낄낄거리던 사람들마저 순간 입을 다물 정도로 그녀의 기품은 진흙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연꽃과 같았다. 움막으로 돌아온 연화는 주워온 쑥과 나물로 죽을 쑤기 시작했는데
솥단지 하나 없는 형편이라 깨진 옹기 조각을 불 위에 얹어 겨우 익혀야만 했다. 연기가 맵게 피어올라 눈을 찔러댔지만 그녀는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씨를 살리는데 열중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개똥이가 돌아왔다. 색시야, 색시야. 내가 맛있는 거 가져왔어. 히히. 그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놓았는데 그것은 장터 바닥에서 주워온 듯한 생선 대가리와 누가 먹다 버린 떡 부스러기, 그리고 흙이 잔뜩 묻은 사과 껍질이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음식들을 보며 개똥이는 마치 산의 진미라도 구해온 양 자랑스럽게 웃어 보였다. 이거 먹어. 김대감댁 잔치에서 나온 거래. 아주 맛있는 거야. 그는 더러운 손으로 생선 대가리를 집어 연화의 입에 들이밀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기겁을 하며 밀쳐냈을 터이나 연화는 그 순간 멍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내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일말의 순수함을 보았다. 그것은 비록 미치광이의 행동일지언정 굶고 있을 아내를 위해 구박을 받으며 얻어온 그 나름의 정성이었다. 연화는 차마 그것을 내치지 못하고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나으리, 이것 말고 제가 따뜻한 죽을 쑤어 놓았습니다. 이걸 드시지요. 연화는 자신이 끓인 쑥죽을 깨진 바가지에 담아 개똥이 앞에 놓아주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죽을 본 개똥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생전 처음 받아보는 대접인 양 눈을 크게 뜨고 죽그릇과 연화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건 냄새가 좋다. 히히. 그는 숟가락도 없이 손으로 죽을 허겁지겁 퍼먹기 시작했는데 뜨거운 줄도 모르고 입 안으로 밀어넣는 모습이 마치 굶주린 짐승 같아 연화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연화는 말없이 자신의 치맛자락으로 그의 입가에 묻은 죽을 닦아주었다. 그 순간 개똥이의 숟가락질이 뚝 멈추었다. 따뜻한 손길이 닿자 그는 깜짝 놀란 듯 몸을 움찔거렸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이 찰나의 순간 흔들렸다. 그는 씹던 것을 멈추고 연화를 빤히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광기 대신 알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다시 맛있다, 맛있다를 연발하며 바보 같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연화는 그가 다 먹을 때까지 곁을 지키며 이 기이한 사내의 내면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대우해 주리라 다짐했다. 식사가 끝난 후 연화는 큰 맘을 먹고 개똥이를 개울가로 데려갔다. 며칠 아니 몇 달을 씻지 않았는지 그의 몸에서는 견디기 힘든 악취가 났고 피부는 때가 겹겹이 쌓여 본래의 살색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싫어, 물 싫어, 차가워. 개똥이는 어린아이처럼 발버둥 쳤지만 연화는 단호하게 그를 물가에 앉혔다. 가만히 계십시오.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제 남편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꼴은 볼 수 없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수건 대신 진뭉치로 그의 등을 밀기 시작했다. 거친 짚이 살에 닿자 개똥이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연화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시커먼 때 국물이 흘러내리며 서서히 하얀 속살이 드러났다. 그리고 연화가 그의 등 뒤를 닦아내던 순간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추고 말았다. 달빛에 비친 그의 등에는 단순한 상처라고 보기 힘든 끔찍하고 기이한 흉터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긁히거나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불에 지져진 듯한 명백한 고문과 채찍질의 흔적이었다. 연화는 숨을 들이키며 떨리는 손으로 그 흉터를 더듬었다. 도대체 이 사내는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기에 몸에 이런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새기고 있는 것인가.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는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때 차가운 물에 몸을 맡기고 있던 개똥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하늘에 뜬 반달을 응시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닌 낮고 묵직한 읍조림이었다. 달은 차면 기울고 권불 10년이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이 밤은 이토록 길고도 어두운가.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처연하고 유려하여 연화는 진뭉치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것은 서당 개 3년이면 읊는다는 풍월 수준이 아니었다. 깊은 학식과 하늘 품은 선비의 고뇌가 서린 시조였다. 연화가 놀란 눈으로 나으리,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개똥이는 다시 고개를 획 돌리며 침을 질질 흘리는 바보의 표정으로 돌아왔다. 달이 떡 같다. 떡 먹고 싶다.
히히히. 그는 물을 튀기며 장난을 쳤지만 연화는 이미 보았다. 그가 달을 바라보던 그 짧은 순간 그의 눈동자에 서려 있던 서슬퍼런 복수심과 깊은 절망을, 그날 밤 젖은 몸을 말리고 잠자리에 든 개똥이는 열이 오르는지 끙끙 앓기 시작했다. 씻겨놓은 몸은 생각보다 건장하고 다부졌으나 곳곳에 남은 흉터들이 그를 괴롭히는 듯했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다. 최 씨 부인의 괴롭힘은 날로 심해질 것이고 마을 사람들의 조롱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연화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호기심과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사명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남자는 껍데기를 쓰고 있다. 미치광이라는 껍데기 속에 날카로운 칼날을 숨긴 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연화는 땀에 젖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그것은 낫질이나 호미질로 생긴 굳은 살이 아니라 오랫동안 검을 쥐거나 붓을 쥐었던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흔적이었다. 대체 누구십니까? 연화의 나직한 물음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개똥이는 대답 대신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몸을 뒤척였고 연화는 그를 꼭 안아주었다. 진흙 구덩이 속에서 피어난 기묘한 인연은 그렇게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연화는 개똥이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달리했다. 남들이 볼 때는 여전히 미친 거지와 그 곁을 지키는 팔자 센 여인네였지만 움막 안에서만큼은 그를 지아비로서 극진히 모셨다. 밥상머리에서는 깍듯이 예우를 갖추었고 옷매무새가 흐트러지면 정갈하게 바로잡아 주었다. 개똥이는 그런 연화의 행동에 당황한 듯 펄쩍 뛰며 도망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으리는 귀한 분이십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셔야 남들도 귀하게 여기는 법입니다. 연화가 단호하게 말할 때마다 개똥이의 눈빛은 복잡하게 일렁였다. 한편 최 씨 부인은 연화가 도망치거나 죽기는커녕 거지를 씻기고 입히며 살뜰히 보살핀다는 소문을 듣고 분기탱천하여 몸져 눕고 말았다. 저 독한 년이 기어이 보란 듯이 잘 산단 말이냐. 내 가만두지 않겠다. 최 씨 부인은 이를 갈며 더 악랄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으니 이는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그러나 그 폭풍 앞에서 가장 먼저 칼을 뽑아들 이가 누구일지는 최 씨 부인도 연화도 그리고 세상 그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다. 매서운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늦가을의 어느 날 연화의 움막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와 함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니 며칠 전부터 시름시름 앓던 개똥이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경을 헤매게 된 까닭이었다. 깸겹 누더기 하나로 버티던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닿기만 해도 손이 데일 듯 뜨거웠고 입에서는 헛소리와 신음이 끊이지 않고 터져나와 연화의 애간장을 새카맣게 태웠다. 약 한 첩만 쓰면 나을 수 있을 터이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처지에 비싼 약재를 구할 돈이 있을 리 만무했다. 연화는 밤새 차가운 물수건을 갈아주며 하늘을 원망했으나 꺼져가는 남편의 생명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동이 틀 무렵 연화는 결연한 눈빛으로 부엌 한 구석에 숨겨두었던 녹슨 가위를 꺼내들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체 발부를 훼손하는 것은 불효라 하였으나 당장 눈앞에서 죽어가는 지아비를 살리는 것이야말로 사람된 도리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부디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서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검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툭툭 바닥으로 떨어져 내릴 때마다 연화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으나 그녀의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잘려나간 머리카락을 품에 안고 읍내 장터로 달려간 연화는 갓의 가발을 만드는 가게에 들어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내밀었고 주인이 던져준 몇 푼의 돈을 받아들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의원으로 달렸다. 그렇게 구해온 귀한 약을 정성껏 다려 개똥이의 입에 흘려넣으니 지극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꼬박 이틀을 앓던 그가 기적처럼 눈을 떴다. 열이 내리고 정신이 돌아온 개똥이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곁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연화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풍성하고 아름다웠던 그녀의 머리카락이 흉하게 잘려나가 댕기조차 묶을 수 없는 몽당 비자루 꼴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거칠게 잘린 머리카락 끝을 어루만졌다. 그 손길에 잠이 깬 연화가 부스스 일어나며 나으리 정신이 드십니까 하고 묻자 개똥이는 평소의 바보 같은 웃음 대신 침통하고도 깊은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그 고운 머리카락을 나 같은 놈이 무엇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고 그 안에는 뼈를 깎는 듯한 자책과 감히 형용할 수 없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연화는 빙긋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면 그뿐입니다. 허나 나으리의 목숨은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 개똥이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그는 연화를 와락 끌어안았다. 미치광이 거지와 하녀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직 사내와 여인으로서 서로의 진심이 맞닿은 순간이었다. 한편 연화가 머리카락을 팔아 남편을 살려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져나갔고 이는 곧 최 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뭐라 그 천한 것이 감히 정절녀 흉내를 내거지가 죽지도 않고 살아나 호강을 누린단 말이냐. 최 씨 부인은 질투와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자신이 벌인 헌신짝들이 불행하기는커녕 서로를 위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은 그녀의 뒤틀린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녀는 즉시 마을에서 주먹깨나 쓴다는 왈패들을 불러 모았다. 가서 그 더러운 움막을 싹 다 부숴버려라. 그리고 연화 그녀는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다시 끌고 오너라. 내 그녀를 노비로 다시 부려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시킬 것이다. 돈주머니를 받아든 왈패들은 몽둥이를 들고 살기가 등등하여 산비탈을 향해 몰려갔다. 그때 연화와 개똥이는 모처럼 회복된 기력으로 맑은 죽을 나눠 먹으며 소박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개똥이는 연화에게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 입술을 달싹거렸다. 부인 내 사실은. 그러나 그의 고백이 이어지기도 전에 와장창하는 굉음과 함께 움막의 문짝이 박살나며 날아들었다. 먼지 구름 속에서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쳐 닥치는 대로 살림살이를 부수기 시작했다. 겨우 마련한 밥그릇이 깨지고 약탕관이 박살나 검은 약물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아이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말려보려 했으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연화의 뺨을 거세게 올려붙였다. 짝하는 소리와 함께 연화가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입가에서는 붉은 피가 터져나왔다. 요년이 아주 살만하니 주인을 몰라보는구나. 최참판댁, 마님께서 너를 잡아오라 하셨다. 왈패들은 쓰러진 연화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고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개똥이가 아 하며 공포에 질린 소리를 내자 왈패들은 그를 비웃으며 걷어찼다. 이 병신 같은 놈은 뭐냐? 꼴에 서방이라고 밥은 처먹고 있었냐? 사내 하나가 몽둥이를 높이 쳐들고 개똥이의 머리통을 내려치려는 순간 움막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내려치던 몽둥이는 개똥이의 머리에 닿지 않았다. 아니, 닿을 수 없었다. 바보처럼 떨고 있던 개똥이가 번개 같은 속도로 사내의 팔목을 낚아챈 것이다. 이 자식이. 사내가 당황하여 힘을 주려 했으나 개똥이의 소나기는 마치 강철 족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개똥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더 이상 미치광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에서 수많은 적을 베어 넘긴 장수만이 뿜어낼 수 있는 서슬, 퍼런살기 도끼는 그 자체였다. 내 여인의 몸에 손을 댄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아느냐. 낮게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듯 음산했다. 우지끈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왈패의 팔이 기이한 각도로 꺾였고 사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쓰러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나머지 왈패들이 멍하니 서 있는 사이 개똥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려하면서도 태풍처럼 강력했다. 이 미친놈이 당황한 왈패들이 일제히 덤벼들었으나 그것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다름없었다. 개똥이는 주먹을 휘두르지도 않고 그저 가볍게 몸을 피하며 상대의 급소를 손가락으로 툭툭 찔렀을 뿐인데 거구의 사내들이 추풍낙엽처럼 나가떨어졌다. 한 놈이 뒤에서 칼을 꺼내 기습하려 하자 개똥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을 높이 차올려 놈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다. 억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사내는 움막 밖으로 튕겨나갔다. 좁은 움막 안은 순식간에 신음하는 사내들로 가득 찼고 서 있는 사람은 오직 개똥이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쓰러진 왈패의 우두머리, 멱살을 잡아 들어 올리며 싸늘하게 일갈했다.
돌아가서 최 씨에게 전해라. 오늘 밤의 물에는 훗날 반드시 피눈물로 갚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다시는 내 사람을 건드리면 그때는 이놈들의 목이 아니라 내 놈 주인의 목이 성치 않을 것이라고. 공포에 질린 왈패들은 살려달라고 빌며 기어이 도망쳤고 움막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것은 부서진 세간사리와 멍하니 서 있는 연화뿐이었다. 연화는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남편이었던 바보 개똥이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위풍당당한 기고를 가진 낯선 무인이 서 있었다. 그는 거친 숨을 고르며 천천히 연화에게 다가왔다. 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의 눈빛은 다시 안타까움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붓고 터진 연화의 뺨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미안하오. 내 힘이 부족하여 부인을 다치게 했소. 연화는 그의 손길에 긴장이 풀리며 주저앉고 말았다. 나으리, 도대체 정체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비범한 재주를 숨기고 거짓으로 사셨습니까? 연화의 물음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달빛이 비치는 그의 얼굴은 이제 더 이상 더러운 거지의 얼굴이 아니었다. 내 이름은 이형 리헝. 조정의 당파 싸움에 희생되어 멸문지화를 당한 집안의 자손이요. 역적의 누명을 쓰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소.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으나 연화는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다. 그간의 기이한 행동과 상처들이 모두 설명되는 순간이었다. 허나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소. 당신이 나를 위해 머리카락을 자르고 목숨을 걸었듯 나 또한 이제 당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오. 이 형은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낡은 보찜을 풀었다. 그 안에는 녹슨 검 한 자루와 함께 신분을 증명하는 옥패, 그리고 달고 다른 마패가 하나 들어있었다. 암행어사. 연화가 놀라 입을 막자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왕명을 받고 내려왔으나 적들의 눈을 피하느라 때를 기다리고 있었소. 허나 오늘 저들이 선을 넘었으니 나 또한 내 방식대로 심판을 내릴 것이오. 부서진 움막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었다. 최 씨 부인의 악행은 오히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꼴이 되었으니 이제 다가올 내일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닌 썩어빠진 고을 전체를 뒤집어 엎을 거대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이 분명했다. 연화는 짧아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이형의 손을 굳게 잡았다. 비록 가진 것은 다 부서지고 몸은 상처투성이었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지옥 불구덩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지며 다가올 결전의 새벽을 예고하고 있었다. 고을사또의 생신잔치가 열리는 관아의 앞마당은 대낮부터 요란한 풍악 소리와 함께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여 담장 밖 굶주린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으니 붉은 청사초롱이 대낮같이 밝혀진 연회장에는 비단 옷을 휘감은 양반들과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진 산의 진미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만든 것이요. 술잔에 넘치는 향기로운 술은 백성들의 피눈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나 탐욕에 눈이 먼 사또와 아첨꾼들은 그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할 뿐이었다. 그 화려하고도 역겨운 자리에 연화는 죄인 아닌 죄인의 몸으로 끌려와 있었으니 최 씨 부인이 사또에게 아첨을 떨며 연화를 잔치상에 술 따르는 하녀로 바치겠다고 자청한 탓이었다. 사또 나으리 인연이 비록 거지의 아내가 되어 천해졌으나 본래 생김새 하나는 반반하여 술맛을 돋우는 데는 제격일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연화의 어깨를 억세게 짓누르며 간사한 웃음을 흘렸고 술에 취해 벌개진 얼굴의 사또는 음흉한 눈빛으로 연화의 파르라니 깎은 머리와 초라한 행색을 훑어보며 입맛을 다셨다. 허허 거지의 마누라라. 그 맛이 색다르겠구나. 이리 가까이 와서 한 잔 따르거라. 연화는 치욕스러움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으나 며칠 전 왈패들의 난동으로 다친 몸을 이끌고 이곳에 끌려온 터라 반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들었으나 눈앞에 이 짐승 같은 자들의 머리 위로 뜨거운 술을 쏟아붓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연회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관아의 소슬대문 쪽에서 소란스러운 고함 소리가 들려오더니 누더기를 걸친 거지가 비틀거리며 마당 안으로 난입해 들어왔다.
걔 아무도 없느냐? 지나가는 과객인데 고기 굽는 냄새가 하도 좋아. 목이나 좀 축이고. 가자. 경비병들이 창으로 막아섰으나 거지는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피하며 기어이 연 회장 한복판까지 들어와 털썩 주저앉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숯검정이 덕지덕지 묻은 얼굴,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흉한 상처들. 그는 다름 아닌 연화의 남편 개똥이 이형이었다. 연화는 그를 보자마자 나으리하고 외치려다 급히 입을 틀어막았는데 여기서 그를 아는 채 했다가는 그마저 곤경에 처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최 씨 부인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코를 감싸쥐며 소리쳤다. 아니, 저 미친 거지가 여기까지 기어들어 오다니. 여봐라. 당장 저 더러운 놈을 끌어내어 매질을 하라. 그러나 사또는 흥이 깨지는 것이 싫었는지 아니면 거지를 조롱거리로 삼고 싶었는지 손을 들어 제지하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놔두거라. 내 생일에 거린에게 적선하는 것도 덕을 쌓는 일이 아니겠느냐. 저놈에게 술 한 잔과 고기 뼈다귀를 던져주어라. 하인들이 낄낄거리며 개밥그릇에 술을 부어 던져주자 이 형은 그것을 넙죽 받아 마시며 호탕하게 웃었다. 껄껄 술맛 한번 좋다. 허나 안주가 부족하니 시 한 수 읊어 안주를 대신하겠소. 좌중의 비웃음 속에 이 형은 품에서 몽당붓 하나를 꺼내 들더니 먹다 남은 술을 찍어 옆에 있던 병풍에 일필휘지로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분놀림은 춤을 추듯 유려했고 그 기세는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 힘이 넘쳤으니 그를 모르는 무지렁이들이 보기에도 예사 솜씨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사또 옆에 앉아있던 이방이 호기심에 고개를 내밀어 글을 읽어 내려가다 그만 사색이 되어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금준미주 진준메이조는 천인혈 첸렌세이요. 옥반가효 유반자여는 만성고 만싱거라.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소반의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총루낙시, 주블리로시, 민누낙, 민누로, 이요, 가성고처, 끄성거추, 원성고, 왼성거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이방이 덜덜 떨며 시를 해석해 바치자 사또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 푸르락 변해갔고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다. 사또는 술잔을 집어 던지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느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묶어라.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찮을 놈이다.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이 형을 포위하자 그는 붓을 던지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부정하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자 왜소해 보이던 체구는 어느새 태산처럼 거대해 보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겨누어진 창끝을 아랑곳하지 않고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고을 수령은 들으라. 백성의 고열을 빨아 자신의 배를 채우고 억울한 자들을 핍박하여 사리사욕을 채운 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거늘 내 놈은 정녕 두렵지 않으냐. 그의 호통 소리는 천둥처럼 관아를 뒤흔들었고 사또는 기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저놈이 미쳤구나. 당장 죽여라. 사또의 비명에 병사가 칼을 내리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이 형의 손에서 번쩍이는 것이 햇빛을 받아 강렬한 빛을 뿜어냈다.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둥근 쇠패. 그것은 왕의 권한을 대행하는 암행어사의 징표 마패마파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이 형의 우렁찬 외침이 터져나오자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박살날 듯 열리며 암행어사 출두야를 복창하는 역졸들의 함성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왔다. 몽둥이를 든 역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연 회장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고 춤추던 기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고 배불뚝이 양반들은 혼비백산하여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쥐구멍을 찾아 도망치기에 바빴다. 사또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을 까뒤집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서 굴러떨어졌고 최 씨 부인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들바들 떨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거지. 개똥이 아니. 이 형은 이제 낡은 누더기를 벗어던지고 위풍당당한 자태로 마루 위에 서서 천하를 호령하는 심판자가 되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형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사또가 앉아있던 상석에 앉았다.
그의 곁을 호위하는 역졸들의 위세에 눌려 관아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죄인들은 들어라. 그의 낮고 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또와 이방 그리고 최 씨 부인을 비롯한 탐관 오리들이 줄줄이 포박되어 마당에 무릎 꿇려졌다. 본관 사또 김아무개는 국록을 먹는 관리로서 백성을 돌보지 않고 가렴주구를 일삼아 곳곳에 원망이 자자하니 그 죄가 만번 죽어 마땅하다. 이 형이 추상 같은 판결을 내릴 때마다 역졸들이 곤장을 내려치니 사또의 비명소리가 관아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다. 이 형의 시선이 마침내 최 씨 부인에게 머물렀을 때 그녀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머리를 내치며 읍소했다. 나으리 아이고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녀의 모습은 과거의 기세등등함은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추하고 보잘것없는 늙은이의 모습일 뿐이었다. 네, 죄는 단순히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다. 이 형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서늘한 비애가 담겨 있었다. 너는 힘없는 자를 짓밟고 인간의 존엄을 유린하였으며 타인의 불행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네가 내 아내에게 행한 그 모든 악행은 결국 내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 형의 명에 따라 최 씨 부인은 관비로 강등되어 평생 노역을 살게 되는 형벌이 내려졌다. 곤장 소리와 죄인들의 통곡 소리가 뒤섞인 혼란 속에서 이 형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군중들 사이에 멍하니 서 있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떨고 있는 연화에게로 다가간 그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주변의 역졸들이 길을 터주었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이 형은 자신의 도포자락을 풀어 흑투성이가 된 연화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부인 많이 놀라셨소. 따뜻한 목소리의 연화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꿈이 아니었다. 썩은 밥을 먹고 매를 맞고 멸시를 당하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눈앞에 있는 이 헌칠한 대장부가 밤마다 춥다고 파고들던 그 바보 개똥이라니. 연화는 감격과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벅차오름에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이 형은 그런 그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며 흙 묻은 얼굴을 소매로 닦아주었다. 이제 고생은 끝났소. 당신이 나를 살렸으니 이제 내가 당신을 귀하게 모실 차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둘 환호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암행어사 만세 개똥이 나으리 만세. 그 함성은 점점 커져 고을 전체를 뒤흔들었고 억울하게 핍박받던 사람들의 한을 씻어내는 축제의 노래가 되어 울려 퍼졌다. 연화는 이 형의 품에 안겨 눈물 젖은 눈으로 맑게 갠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진흙탕 속에서도 피어난 연꽃이 마침내 세상을 향해 그 고귀한 자태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몰아치는 강변 빨래터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퉁퉁 부은 손을 담그고 거친 방망이질을 해대고 있는 노파의 등 굽은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으니 화려한 비단옷과 보석으로 치장했던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남루한 무명 치마에 헝클어진 백발만이 그녀의 비참한 몰골을 대변하고 있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꼴이 되었는고. 쉰 목소리로 한탄을 뱉어낼 때마다 하얀 입김이 허공으로 흩어졌으나 지나가는 마을 안악 중 그 누구도 그녀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바로 한때 고을을 호령하며 연화를 짐승 취급했던 최 씨 부인이었다. 관비가 된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관아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가차없이 채찍이 날아들었다. 그녀가 연화에게 시켰던 그 고된 노동과 멸시가 고스란히 아니 몇 곱절이 되어 그녀의 뼈와 살을 파고들고 있었으니 이는 하늘이 내린 인과응보의 그물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서늘한 풍경이었다. 그녀는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 속에서도 멀리 관아 쪽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렸으나 후에는 이미 늦은 뒤였다. 한편 고을 관아의 안채는 훈훈한 온기와 향긋한 차냄새로 가득했으니 정갈한 비단 당의를 차려입은 연화가 꼿꼿한 자세로 앉아 붓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는 거지가 아닌 늠름한 관복을 입은 이 형이 흐뭇한 미소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부인 글 솜씨가 일취월장하셨소. 이제는 사대부 여인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겠구려. 이 형의 칭찬에 연화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나으리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으려 부족한 재주를 갈고 닦을 뿐입니다. 연화는 비록 신분이 천한 하녀 출신이었으나 타고난 총명함과 성실함으로 짧은 시간 안에 사대부가의 예법과 학식을 익혔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인품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대신 굶주린 백성들에게 쌀을 풀어 구제하고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었다. 과거의 자신처럼 고통받는 이가 없기를 바라는 그녀의 진심 어린 행보는 고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라 칭송하며 우러러 보게 되었다. 이형은 조정의 부름을 받아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연화 역시 정경 부인의 품계를 받아 남편을 따라 상경하게 되었다. 떠나는 날 고을 어귀에는 수많은 백성이 나와 그들의 앞길을 배웅했다. 나으리 부인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저희를 살려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백성들의 환호와 눈물 섞인 작별 인사에 연화는 가마문을 열고 눈시울을 붉혔다. 문득 군중 뒤편 구석진 곳에 숨어서 이 광경을 훔쳐보는 초라한 노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최씨 부인이었다. 그녀는 연화의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이고 급히 몸을 숨겼다. 연화는 잠시 가마를 멈추게 하고 시종을 불러 무언가를 속삭였다. 잠시 후 시종이 최씨 부인에게 다가가 두툼한 무명천과 쌀자루를 건넸다. 마님께서 가시는 길에 노자라도 보태쓰라 하셨네. 그리고 부디 건강을 챙기시라는 말씀도 전하셨네. 뜻밖의 호의에 최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통곡했다. 자신이 그토록 짓밟았던 아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도 자신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었다는 사실에 뼈저린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한양에 도착한 이형과 연화의 삶은 평온하면서도 분주했다. 이형은 강직한 성품으로 왕의 신임을 얻어 승승장구했고 연화는 내조의 여왕으로 불리며 명문가 부인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위치에 올랐다. 그러나 두 사람은 화려한 연회나 사치스러운 생활보다는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즐겼다. 달이 밝은 밤이면 정자에 마주 앉아 시를 읊거나 옛날 거지 움막에서 먹었던 쑥죽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곤 했다. 부인, 그때 내가 잡아온 생선 대가리 기억하오. 그때 부인이 기겁을 할 줄 알았는데 내 손을 잡아주어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오. 이형이 껄껄 웃으며 예지 이야기를 꺼내면 연화는 짐짓 흘겨보며 대꾸했다. 그때 나으리의 몰골이 어찌나 험하던지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허나 그 맑은 눈빛만은 숨길 수 없으셨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가장 비참했던 시절의 싹튼 사랑이기에 더욱 단단하고 소중함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들에게 부귀영화는 덤일 뿐 진정한 보물은 바로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이었다. 세월이 흘러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이형은 연화에게 특별한 외출을 제안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그들이 처음 인연을 맺었던 고향 마을. 그 중에서도 다리 밑에 낡은 움막터였다. 세월의 풍파에 움막은 이미 무너져 흔적만 남았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궁궐보다도 의미 깊은 장소였다. 연화는 고운 비단 치마가 흙에 더럽혀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풀숲을 헤치며 옛 기억을 더듬었다. 여기였지요. 제가 멍석에 말려 던져졌던 곳이, 그리고 나으리가 저에게 깨진 바가지에 담긴 죽을 주셨던 곳이. 연화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떨렸다. 이형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무너진 돌무더기 위에 앉았다. 그렇소. 세상 사람들은 이곳을 더럽고 천한 곳이라 손가락질했으나 나에게는 당신이라는 귀한 보석을 얻은 성지, 성디와도 같은 곳이오. 이형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연화에게 건넸다. 그것은 놀랍게도 연화가 그를 살리기 위해 팔았던 머리카락으로 만든 댕기였다. 이형은 훗날 그것을 되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기어이 찾아두었던 것이다. 내 목숨을 구한 머리카락이오. 이것을 볼 때마다 맹세했소. 평생 당신의 은혜를 갚으며 살겠노라고. 연화는 붉은 댕기를 받아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으리, 어찌 이런 것까지. 이형은 연화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의 희끗해진 머리카락 위에 댕기를 살포시 올려주었다. 비록 젊은 날의 검은 머리는 아니었으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부인 겉모습은 껍데기에 불과하오.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옥은 빛을 잃지 않듯 당신의 고운 마음씨는 그 누더기 속에서도 이 비단옷 속에서도 변함없이 빛나고 있어. 내가 사랑한 것은 최참판댁의 예쁜 하녀가 아니라 지옥 같은 운명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강인한 영혼, 바로 김연화 당신이오.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강가를 바라보며 나란히 섰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흘러가듯 그들의 지난 고난과 슬픔도 세월과 함께 흘러갔으나 그 자리에 남은 사랑과 신뢰는 바위처럼 굳건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소리가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노랫가락처럼 들려왔다. 연화는 이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나직이 속삭였다.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도 나으리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비록 그것이 또다시 거지 소굴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형은 호탕하게 웃으며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허허, 염려 마시오. 다음 생에는 내가 처음부터 정승판서가 되어 당신을 감아 태워 모셔올 테니 말이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마을에는 집집마다 따스한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세상의 밑바닥에서 시작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사람의 가치는 입고 있는 옷이나 신분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진실한 마음과 역경을 이겨내는 의지에 있음을 보여주는 전설이 되어 고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진흙탕에서 피어난 연꽃이 그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리듯 연화와 이영의 사랑은 오래도록 조선 팔도의 은은한 향기로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적셨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두 사람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겨울이 아무리 춥고 길어도 결국 봄은 오고야 만다는 진리처럼 그들의 인생에도 마침내 영원히 지지 않을 따스한 봄이 찾아온 것이었다.